그 잘 나가던 다산이 40이 되기 전에 참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차관이에요. 차관의 위치에 올랐고 나이를 따지고 장유여서 이걸 따지는 세태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승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정조가 이렇게 다 현주 다산을 불러서 장관을 하는 판서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 어려우니 그 판서의 대행을 다산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참판이 아니라 장관을 대행하는 그 차관의 자리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고난도 굉장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겨냈던 참 놀라운 민족적 유산을 만든 하나의 자기의 소명을 이루어냈던 걸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책의 앞부분에 언급했던 다산의 고난 스토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산은 성공가도를 달리던 20년의 세월을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40 무렵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속에서도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산의 글을 보면 문장이나 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글은 어떻게 써야 된다.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작가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문장에 대한 글을 읽고 훨씬 배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글들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글이라는 건 이렇게 머리 안에서 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자라듯이 뿌리에서부터 심겨진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줄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잎을 맺고 꽃을 피우고 가시를 맺는 그 단계처럼 그 글이란 건 어떤 나의 내면의 깊은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내공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 내공이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글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해답은 우리가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뭘 나한테 없는 거에서 제가 그렇게 쓰거든요. 억지로 막 쓰거든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자기 내면에 있는 게 샘에서 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책을 정말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글이 삶에서 흘러나온 게죠. 자기 몸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많은 글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냥 흘러나온 것은 아니고 그 과골삼천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뼈에 3번 구멍이 날 정도로 그야말로 돌부처처럼 앉아서 글을 썼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끈기가 그걸 바쳤기 때문에 그러한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산의 문장들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닥쳐온 고난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고 그 다음 닥쳐온 고난을 정성스러운 뜻과 바른 마음으로 이겨내면 주어진 소명을 당당히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다산의 글을 읽으면서 항상 느꼈던 거지만 다산의 고난은 사실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누구나 다 자기 고난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점에 있던 그리고 젊은 나이에 최고의 어떤 벼슬자리까지 올라갔고 임금인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기양이라는 그 패족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걸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기 혼자 어떤 그 고난을 받았으면 아마 이겨내는데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 가족이 패족으로 몰리고 둘째 형은 이제 같이 흑산도로 기양을 떠났던 정약전이 이제 둘째 형인데요. 같이 기양을 가게 되고 이제 바로 위에 형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걸로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사실은 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한 생각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었거든요. 그 가문을 무너뜨렸다는 자괴감, 심정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했는데 느끼셨나요? 네. 다산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야 여가를 얻었구나. 어릴 때는 정말 이렇게 출세의 길을 보고 출세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느라고 사실은 나를 잃고 살았는데 이제야 나 자신을 되찾았고 이제야 학자로서 그리고 문필가로서의 나의 그 소명, 하늘이 준 소명을 내가 얻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글쓰기를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산이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놀라운 글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겪었고 또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다산의 그 고난을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다산보다는 나는 낫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산이 이겨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본받아서, 나도 뭔가 이렇게 어떤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자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겠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다산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잘 나가던 다산이 40이 되기 전에 참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차관이에요. 차관의 위치에 올랐고 나이를 따지고 장류에서 이걸 따지는 세태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승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정조가 이렇게 다 현재 다산을 불러서 장관을 하는 판서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 어려우니 그 판서의 대행을 다산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참판이 아니라 장관을 대행하는 그 차관의 자리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고난도 굉장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겨냈던 참 놀라운 민족적 유산을 만든 하나의 자기의 소명을 이루어냈던 걸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그런 걸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책의 앞부분에서 작가님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아내분께서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이제 병원 생활하시는 동안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도 집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신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파서 굉장히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쓰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 이제 병원에 날마다 가니까 병원에 가서 아내한테 사실 자기 이야기를 좀 쓰라고 하는데 제가 아내를 자기라고 불러요. 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떨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안 썼으면 좋겠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냥 필요하면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는데 내가 그래도 글을 썼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산과 같이 그런 어떤 그 소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저는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거하고 떠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울 때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다 싫다 하잖아요. 세상 만사가 귀찮다 하고 그렇게 빠지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렇게 잊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산은 다산이 이제 제일 어려울 때 마음 다스림보다 집필이 마음 공부에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고 이제 그 작은 형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아내가 아픈 걸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아마 글을 못 쓰죠. 만사가 귀찮고 그냥. 근데 오히려 글을 쓰니까 그런 어려움을 잊게 되고 오히려 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독자들 분들도 꼭 글을 쓰는
직업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이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오히려 자기 하는 일에 더 집중해서 일을 하면 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총 6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움, 고난, 인생, 성찰, 관계, 세상에 관한 각 장에 다산의 지혜와 작가님의 통찰을 담아왔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1장 배움 편에 올바른 뜻과 바른 마음으로 채우고 쓴다에서 다산은 학문 앞에서는 어떤 권위와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당시 가장 존경받던 주자의 의견까지도 잘못된 것은 지적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자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이런 다산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다산보다 훨씬 예전에 맹자 시대에 그 전국시대 말기에 맹자도 자기 책에서 그 진신서 불여무수라고 이제 그 성어를 남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서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서상경 중에 가장 중국의 오래된 역사책 서경이라고도 하고 상서라고도 하는데 공자가 편찬했다고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 공자도 항상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제자들 그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어요. 맹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그 서경에 있는 글들을 무조건 믿으면 차라리 그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서경에서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무왕이 이제 그 은나라와 이렇게 싸울 때 피가 너무 흘러서 절구공의가 그 피 위로 떠다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맹자는 그게 좀 가장된 거고 그거는 틀린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 않고 책을 무조건 읽고 받아들이면 차라리 그 책을 안 읽는 것만 못하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자로서의 굉장히 맹자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호연지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전국시대 그 치열한 전쟁의 시대를 호연지기로 이렇게 돌파해 나간 그야말로 학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맹하고 그런 용기가 있는 학자가 맹자거든요. 그 학문에 있어서는 그 성격처럼 그렇게 절대로 이렇게 거짓이나 잘못된 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산 역시 아마 맹자와 같은 그런 단호한 그런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유명했던 유학자들이나 뭐 주자까지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 잘못된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고쳐야겠다 하고 작은 형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면서 자기 신경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학자로서의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사실 그때 주자의 글 한 획을 고치면 이렇게 가문이 멸족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그런 점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죠. 예. 학자로서 참 배워야 할 그런 기감이 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